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9월 1일이네요. 그렇죠? 강사들은 그 요일로 움직여서 날짜 개념이 없어요. 9월 1일인데 9월 1일부터 열심히 하면 붙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민법 점수가 제가 볼 때 한 35점 정도 나왔다면 네, 그때부터 해도 붙을 것 같아요. 이게 모의고사 점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는 시험 보는 훈련하는 것이지. 예전에 평택 쪽에서 한 10몇 년 전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3년 연속 95점대 모의고사 보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3년 연속. 맨날 평균이 96, 97, 3년 연속. 끝은 제가 못 봤어요. 그 학원을 이제 안 다녔으니까.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9월 1일인데 9월 1일 오늘부터 공부하시면 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삼겹살 오늘 마지막으로 드시고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열공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1, 2차 다. 뭐 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아마 우리 강사 중에서 제가 아마 시험을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또 붙기도 제일 많이 붙었을 겁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아마 제일 많이 붙은 것 같은. 전 많이 보고 많이 붙고 떨어진 경험이 있는데 한 50일이면 절대 그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예전에 같이 공부한 친구가 30일 남겨놓고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붙었어요. 30일. 물론 1차만 붙겠죠. 1차 객관식. 객관식은 30일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해도 여지까지 한 건 다 무효. 워밍업.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게 아마 진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1차 하는데 정신이 없다. 1차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9월달, 10월달 자료만 보고 2차는 양을 최소한 아주 압축시켜 놓은 그 9월달, 10월달 자료 그것만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2차 과목은 제가 볼 때는 합격하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2차 과목은 나올 게 뻔해요. 기출되는 문제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법무사 시험과 등기공무원 시험을 분석을 해봤더니 질은 좀 다르지만 출제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똑같아요.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나오는 부분이 2차 과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1차 하는데 정신이 없다 라고 하셔도 2차 과목 9월달 10월달 자료만 보셔도 60점 그 정도 나온 데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오늘까지만 소주랑 삼겹살 드시고, 물론 저는 매일 먹을 거예요. 오늘도 막걸리부터 시작해서 먹을 계획이 있는데 네, 내일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아직은 중개사 시험이 이게 상대평가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여지까지 팽팽 놓으셨고 이제 뭐 지금부터 시작하다 그건 안 되겠죠. 내공이 안 쌓였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됐고 학원도 나왔고 그러면 충분히 붙을 수가 있어요. 내공이 쌓인 상태니까. 네. 그러면 이제 247쪽에 저당권 등기 보겠습니다. 65번을 보실 건데요.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공동 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공동 저당권이죠. 공동 저당권은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 저당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갑은 7억 원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자 해요.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될 겁니다. 담보가 부족하니까 또 다른 부동산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이건 3억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할 테고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하겠죠. 그럼 이것이 같을 때만 공동저당이에요. 즉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전부 다 1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공한 부동산이겠죠. 따라서 등기 신청할 때 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다 같이 표시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만약에 여기가 7억, 그 다음에 저당권, 3억 저당권. 이거는 공동저당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 저당권입니다. 일반 저당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반 저당권 등기 신청할 때 다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저당이기 때문에 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 신청인은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해야 된다. 이 공동 담보 목록, 공동 전세 목록은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죠. 첫 번째,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거. 두 번째, 5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는 거. 세 번째, 영구 보존 장부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3번.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다만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뭐가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4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한다. 이거 맞았습니까? 이거 여러 번 강조한 건데 다시 한번 보죠. 여기에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출제가 되면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자의 아파트가 될 테고 1001동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101호, 202호, 303호가 될 겁니다. 이때 구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얘기하고, 구분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 면적이 똑같다면 9분의 1은 갑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등기부 해당 부에 기록되겠죠. 소유권일 때는 토지등기부 갑구에, 소유권 위에 걸릴 때는 을구에 기록되겠죠.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이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이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대지 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대지권으로 바뀐다고 했죠. 물론 민법에서 보시겠지만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쓰지만 정확하게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구분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이게 뭐로 바뀝니까?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구분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됐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 그래서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대지권 취지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갑은 요 303호를 그 전에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303호 등기 기록을 확인해 보면 여기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현재 갑인 상태예요. 그리고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상단부는 뭐가 기록된다고요? 건물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게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된다고 했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뭐가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대지권 종류 비율이죠. 맞습니까? 종류 비율.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를 예를 들어서 소유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겠습니까? 소유권, 대지권, 그리고 비율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이 건물 등기부는 이 부분이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하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303호를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303호가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는 뜻이죠. 동시에 소유권이라는 대지권도 9분의 1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붉은색 부분은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할 테고 여기 파란색 부분은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갑은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겠죠. 왜? 같이 공시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갑은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왜냐면 저당권자는 피남부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할 테고, 저당권이 실행된다는 얘기는 임의 경매 절차를 통해서 병력인에게 이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소유권이. 따라서 저당권 등기는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딱
뒤따라 나온 등기라고 했죠.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는 됩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했죠. 이 처분 제한 등기도 뒤에 수익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여기에 을에게 전세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네. 병에게. 이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을이 취득한 권리는 뭡니까? 전세권.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대지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일체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을에게 임차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을이 취득한 건 임차권.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대지권도 갑이. 일체성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303호를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네? 안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처권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지권이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이 대지권이라고 한다면 지상권 이전 등기 되겠습니까? 따져보죠. 구분건물 소유자 누굽니까? 가. 대지권자 누굽니까? 을. 안 되죠. 지상권 이전 등기 안 되겠죠. 지상권 이전에 가등기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지상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대지권이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아니, 지상권이 대지권이라고 한다면 이 갑이 가지고 있는 9분의 1은 이거죠. 지상권이죠. 맞습니까? 준공유하는 겁니다. 준공유. 이때 소유권자는 따로 있겠죠. 갑은 지상권을 준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지권으로. 그럼 소유권자는 따로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이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갑이 지상권이 선순위 아닙니까? 따라서 이 을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지상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여기 갑은 여전히 뭡니까? 지상권자. 지상권을 준공유하고 있죠. 그럼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가능한 겁니다. 일체성이 깨지질 않아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보통은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출제를 하지만 요 다른 권리가 대지권일 때는 논의가 약간 달라지는 거 느끼셔야 돼요. 그것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을에게 여전히 이제 소유권을 하겠습니다. 이게 쉬우니까. 이때 갑은 을에게 지상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전세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임차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권 등기는요? 다 됩니까? 누가 그래요? 된다고? 네. 여기 보시면 대지권은 뭐로 존재합니까? 지분에 대한 용의권 설정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이건 대지권의 일체성과 관련이 없어요. 대지권의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대지권은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율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아까 안 된다고 했죠.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일체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비율, 지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1000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1000원이 을에게 이 등기는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지분이 아니라 토지 전체죠. 또는 토지 일부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가능해요. 아까 지분은 안 되지만 토지 자체는 된다고 했죠. 이건 지분이 아니라 뭡니까? 토지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지분이 돼버리니까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이 등기 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하지 못한다. 맞겠죠?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질권은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부기등기. 저당권에 대한 채권 담보권도 무슨 등기한다고 했죠? 부기등기. 소유자를 기준으로 두 번째가 되니까 저당권부 채권 질권과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은 부기등기 한다고 했죠. 꼭 기억해 두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8쪽에 67번을 보시는데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왜 단일하게 기록한다고 했죠? 근저당권은 불가분성이 인정되니까 쪼개질 수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채권도 쪼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 수인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채무자라고만 기록한다. 맞습니까? 맞죠? 연대 채무자라는 것은 저당권자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따라서 분할 채무건 연대 채무건 저당권자에게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고 단순히 채무자라고만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틀렸는데요. 아니 네, 틀렸는데 왜 없습니까? 이거 민법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운 건데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한도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한도로 해서 10억 원을 한도로 한다는 얘기는 채권액이 확정된 겁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겁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이죠. 증감 변동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민법에서 채권 최고액. 그렇죠. 그래서 10억 원을 한도로 해서 돈을 빌리기로 합니다. 그럼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이때 설정하는 저당권을 이건 일반 저당권이 아니라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근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한도에 대해서 근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렇죠. 이때 요 10억 원의 채권 10억 원을 한도로 해서 돈을 빌리는 계약을 기본계약이라고 불러요. 여기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일까요? 기본 계약일까요? 이 기본 계약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당좌 대월 계약, 계속적 공급 계약, 민법에서. 들어보셨을까요? 안 들어보셨으면 이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고 있죠.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그게 기본 계약이라고 하고 이건 채권 계약이에요. 물권 계약이 아니라. 그러면 근저당권의 등기 원인은 이거일까요? 이걸까요? 아니, 근저당권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죠. 이때 이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인가요? 물권행위인가요? 물권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 원인은 물권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이건 채권행위고 이게 물권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등기 원인이에요. 이게 등기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되셨을까요? 근데 이때 요 을의 이 10억 원의 채권 최고액은 확정이 되지 않았죠. 따라서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서 넘길 수는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민법에서 근저당권을 좀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되는데 이걸 또 일일이 하긴 좀 그런데 채권 최고액이 증감 변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쏙 빼갖고 다른 데에 넘기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증감 늘어날 때, 감할 때 단지 채권을 하나 빼서 다른 데에게 넘기면 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전 등기 불가능해요. 이때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요 채권 최고의 기본 계약을 요 을이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양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증감 변동한 채권 채무를 다 넘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기본 계약이 A에게 양도가 되니까 이때 무슨 등기 해야 되겠습니까?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하나를 넘기는 것은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채권 채무를 다 넘길 수 있는 계약을 양도하게 되면 이때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민법에서 안 하실 테니까.
이걸 민법에서 여러분 시험 범위에 없어요. 이때는 채권 양도는 아니고 계약 양도라고 부릅니다. 채권 양도라는 것은 채권 하나를 넘길 때 이를 채권 양도라고 부르고요. 계약 자체를 다 넘길 때 그때 계약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채권 양도가 이루어질 때는 이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계약 양도가 이루어질 때는 네,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경우 근저당권 이전일 때 채권 하나를 넘길 때는 채권을 양도할 때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 양도라는 문구가 나와 있지만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채권 양도일 때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안 되고 계약 양도일 때만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갑은 채무자죠. 채무자이면서 근저당권 설정자죠. 이때도 채무가 다른 자에게 인수가 되면 B에게 채무가 인수가 되면 채무자가 둘이 된다고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채무인수는 병전적 채무인수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요? 그때는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근저당권일 때는 채무가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따라서 채무 인수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도 대신 무슨 용어를 쓰냐면 계약 인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때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정리하죠. 저당권 이전 등기는 채권 양도가 이루어질 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채무 인수가 이루어질 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근데 근저당권일 때는 채권 양도, 채무 인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채권 양도, 채무 인수가 뭐로 받게 된다고요? 계약 양도, 계약 인수. 그때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죠. 저당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뭐라고요? 채권 양도. 저당권 변경 등기는 채무 인수.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계약 양도.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뭐라고요? 계약 인수.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이렇게 용어가 달라진다고요. 별게 아니라. 이 내용은 여러분 민법 시험에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민법에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지문을 보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원인은 뭐라고요? 계약 양도. 계약 양도. 그렇죠. 그러면 채권 양도일 때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했네요.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 변경에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확정이 됐죠. 이때는 채무 인수 가능하겠습니까? 인수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채권 최고액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담보한다. 맞습니까? 맞겠죠. 이건 민법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50쪽에 70번 보실 건데요. 70번. 담보물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부동산 유치권 성립이나 이전에는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유치권은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죠. 2번 한 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2번,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이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이게 뭡니까? 저당권부, 채권, 질권.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이죠. 저당권 등기에 질권이나 담보권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미친다. 아니죠. 부기 등기 해야지만 효력이 미치겠죠. 무슨 부기 등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부기 등기. 리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최고의 채무자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지만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상이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으로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등기 원인으로 기록되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기본 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 계약에는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계속적 공급 계약, 당좌 대여 계약 이런 것들이 보통 근저당권의 기본 계약이 돼요. 이 기본 계약으로부터 기본 계약을 뿌리로 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들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이게 근저당권이라는 뜻이에요. 근이 뿌리 근자를 쓰는데요. 기본 계약을 뿌리로 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들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이를 근저당권이라고 부르고 근자가 뿌리 근자를 씁니다. 그냥 기본 근저당권 이렇게만 공부하셨지 왜 근을 붙이는지는 고민 안 해보셨죠? 네? 네. 이거를 뿌리로 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들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근저당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은 채권 계약인데 이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뭐라고요? 물권 계약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5쪽을 보시는데요. 75쪽. 각 권리의 75쪽이 아니라 75번, 253쪽에 75번 보겠습니다. 요거 프린트 좀 피시죠.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41쪽을 보십니다. 41쪽에 각종 권리 등기의 필요적 정보사항, 필요적 기록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의물권이죠. 용의물권이니까 반드시 무엇이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범위. 용의물권은 반드시 범위를 기록해야 돼요. 이 용의물권은 부동산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죠. 따라서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또한 전부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가 설정이 됐을 때 범위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전부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전부. 그래서 범위는 무조건 기록해야 됩니다. 일부일 때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전부일 때는 전부. 전부일 때도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지상권은 범위, 용의물권이니까 범위는 기록돼야 되고 목적이 정해져 있죠.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적을 기록해야 돼요. 수목의 소유 목적인지 건물 기타 공정물의 소유 목적인지 목적을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요역지를 표시해야 되죠. 그렇죠. 설정 등기 기록에는 무엇이 기록돼야 됩니까? 아니요. 승역지 등기 기록에는 무엇이 기록돼야 됩니까? 요역지 표시. 요역지 등기 기록에는 뭐가 표시되죠? 승역지 표시. 그래서 요역지와 승역지를 보통 표시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도 용의물권이니까 범위. 그 다음에 목적이 정해져 있죠. 통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통행. 용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용수. 조망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망. 그 다음에 금방 한 거네. 네. 지상권을 잘못 얘기했나? 다시요.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그렇죠. 승역지 등기 기록에는 무엇이 요역지 표시가. 그 다음에 요역지 등기 기록에는 승역지 표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금은 용의물권이니까 범위가 기록돼야 되고, 이 전세권은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없죠. 전세권은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용도에 쫓기만 하면 다 사용수익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 따로 없죠. 대신 전세금이 성립조선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기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에는 무엇이 기록돼야 됩니까?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그리고 다른 담보물권도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담보물권은 채무자, 채권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록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처분 권한 능력이 반드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도 임차권은 설정해 줄 수가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설정을 해줬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처분 권한 능력이 없는 자가 임차권을 설정해 줬을 때는 그것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임차권은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채권적 전세.
물권적 전세.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민법에서. 네?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부하신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고 전세금이 수수되고 전세권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전세권이 발생하죠. 그게 물권적 전세예요. 그게. 그런데 채권적 전세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아파트 사실 때 뭐 저도 그렇고 전세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채권적 전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권적 전세와 채권적 전세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건 등기를 갖추는 것이고 이거는 등기를 갖추지 않는 겁니다. 이건 등기 갖추는 것이고 등기 갖추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물권적 전세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용익물권성.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 있죠. 그게 뭡니까? 담보물권성. 그래서 이 물권적 전세는 담보물권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적 전세는 전세권 등기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담보물권성이 없어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적 차이는 등기를 갖추지 않는 것, 등기를 갖추는 것. 내용상 차이는 담보물권적 성질이 없는 것,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통 아파트 살 때 그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적 전세. 이 채권적 전세는 법적 성질이 임대차라고 불러요. 임대차라고 얘기합니다. 임대차. 그래서 보통 아파트 전세 살 때 집주인이 임대차 등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런데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은행입니다. 은행 지점이에요. 아니면 자동차 직영점입니다. 그러면 금액 자체가 커지죠? 안 커져요? 그러면 그 은행은 지점을 개설하려고 건물주와 임대차 채권적 전세를 체결하고자 해요. 그러면 그때는 집주인이 아니 건물주가 등기해 줘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금액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채권적 전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온전세. 이건 뭡니까? 보증금 10억, 전세금 10억. 또 뭐가 있습니까? 반전세. 보증금 10억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둘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이게 보증금이고 이게 뭡니까? 차임. 요걸 등기해야 됩니다. 차임을. 그런데 이 경우는 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차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이 기록돼야 돼요. 그럼 뭘 기록해야 될까요? 보증금을 기록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 보증금은 차임은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자. 이자가 달달이 나오죠.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기록해야 돼요. 물론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을 때는 월세를 기록하지만 보증금만 있을 때, 즉 전세금만 있을 때는 뭐만 기록한다고요? 전세금.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올해 법무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건들은 담보물건이니까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을 기본적으로 기록해야 되고 전세권부 저당권, 지상권부 저당권의 경우 전세권, 지상권도 표시해야 되겠죠. 10억 원의 채권 담보권은 10억 원의 채권도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75번의 기억, 지상권.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죠. 지료는 필요적 기록사항입니까? 아니죠. 임의적 기록사항. 2번. 지역권. 지역권은 범위와 뭘 기록합니까? 목적. 그 다음에 유역지 표시. 맞죠? 이건 승역지 등기부에는 요 유역지를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범위와 전세금. 맞죠? 임차권은 차입. 그 다음에 저당권은 채권에. 그래서 어디가 맞았습니까? 니은 디귿이 맞았죠. 왼쪽에 보시죠. 왼쪽 252쪽에 거기 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임의적 기록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약정이란 문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약이란 문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다고요? 계약,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건 뭐라고요? 임의적 기록상.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거이죠.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고요? 부기등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는데 금방 여기 보신 거예요.
요약 노트에서. 그 다음에 보존등기도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는 근거조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근거조항이 뭐냐면 보존등기 신청은 4시 신청할 수 있죠. 첫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 규정은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이 조항은 65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이것은 65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 등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이는 65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에 근거해서 보존등기 신청하는 것인지 65조 제1, 2, 3, 4호 중에서 하나를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등기원인과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엄청 여러 번 했죠.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제부 등기를 보실 텐데, 표제부 등기 257쪽을 보십니다. 257쪽. 257쪽에 거기 5번이 나와 있는데 토지 합필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합필 등기. 우리 지적 공부에서 한 필지, 두 필지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첫 번째,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한 필지 성립 요건 뭐가 있죠? 지, 소, 지, 지, 즉 등. 두 번째는요,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합병 제한 사유는 뭐였죠?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환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될 수 없다고 했죠. 다만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창설적 공동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세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네 번째, 공유 지분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 합병의 요건이 합필 등기 요건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합병의 요건이 합필 등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는 갑이 소유고 여기도 갑이 소유예요. 지금 합필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먼저 지상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또는 지역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또는 전세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이때 이 갑은 이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있겠죠. 왜요? 이러한 등기들은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죠.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또는 저당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또는 환매 등기를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또는 환매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이 등기들은 한 필지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합병 제한 사유예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는 당연히 합병이 안 될 테고. 그렇죠. 다만 이 저당권 등기는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고 했죠.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를 합병 제한 사유, 등기법에서는 합필 제한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요 시점은 이 토지가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건 둘 다 갑소유예요. 그리고 여기는 면적이 40제곱미터고 여기는 50제곱미터입니다. 이때 갑은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소유자가 같으니까 합병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갑은 그러면 법원에서 아니 지적소관청은 합병 처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로 완성이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지적공부에서 합친 다음에 등기부에서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 필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합병 신청하는 시점과 합필 등기 신청하는 시점은 시간적 갭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때 갑이 합필 등기를 신청하면 합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점과 이 시점은 시간적 갭이 존재하죠. 따라서 시간적 갭이 존재하니까 이때 40제곱미터, 50제곱미터인데 갑이 이 시점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필 등기 신청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갑 소유가 돼버리고 여기는 을 소유가 돼버릴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는 합필을 허용합니다. 이때는 합필을 허용해요.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대신 조건이 뭐냐면 소유자가 다르게 된 시점이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만 합필을 허용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를 합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다르니까 합필을 허용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데 하나의 전제 조건만 갖춘다면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서 합필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합필을 허용합니다. 어떻게 합필을 허용하냐면 여기 전체가 90제곱미터죠. 갑은 9분의 4, 을은 9분의 5 이렇게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합필을 허용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101번지 될 테고 40, 50이 될 겁니다. 여기는 갑, 여기는 똑같이 갑이에요. 그런데 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 등기, 환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등기는 합필 제한 사유죠. 그런데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도 합필을 허용합니다. 어떻게 허용하냐면 이렇게 허용합니다. 갑의 지분을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서 지금 요 101번지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을의 이러한 등기가 존재한 거죠. 따라서 요 갑은 깨끗한 집은 9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제한을 받는 집은 9분의 5. 이렇게 한 다음에 을의 등기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공이라는 개념은 좀 웃기죠? 네. 공이라는 개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합필을 허용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어려운가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어떨까요?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갑이 소유고 여기도 을이 소유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통행지역권이 설정이 되는데 여기가 통행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역지. 이 부분은 요역지.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접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의 소유자도 을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요역지는 요 부분이죠. 원칙적으로 이 두 필지 토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 요역지가 전부에서 뭐로 전환이 됩니까? 일부로 전환이 되죠. 따라서 요역지는 하필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되셔요? 안 되셔요? 되시죠? 그런데 이것도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요.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여기에 합병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이때도 하필이 허용된대요. 여튼 이게 어떻게 하필을 허용하냐면 요역지가 원래는 여기였죠. 전체에 대한 요역지로 하면서 하필을 허용하는 겁니다. 요게 전체를 요역지로 하면서 하필을 허용합니다. 언제요?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요것도 하필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요것도. 네.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문을 한번 보죠. 5번. 토지 하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1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병의 대장 정리 후 하필 등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분에 대한 저당권으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시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공간정보법에 따른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하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시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제 조건이 전부 다 뭐예요? 합병 절차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그렇죠. 3번.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도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는 하필 등기할 수 없다. 맞습니까? 맞죠. 4번. 하필이 지적공부 정리 후 하필 등기하기 전에 격려된 유역지 지역권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하필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유역지 지역권으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시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전부 다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요 문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갑 토지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 계약을 하고 을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 등기를 한 경우 동일한 저당권 등기이므로 갑을 토지의 하필 등기는 할 수 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거기 추가라는 용어가 있죠. 이건 뭡니까? 추가적 공동저당이죠. 창설적 공동저당만 합필할 수 있는 것이고 추가적 공동저당은 하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요. 요것만 출제됐어요. 요것만 우리 시험에. 너무 어려워서 가장 쉬운 것만 출제됐습니다.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한다는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9번을) 한번 보죠. 259쪽에 9번. 다음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 명의인 표시사항은 뭡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죠. 맞습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 명의인 표시사항인데 이름이 바뀔 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가 바뀔 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 무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또한 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동일성이 상실됩니까? 아니죠. 따라서 언제나 무슨 등기할까요? 부기 등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는 거. 1번부터 보죠. 등기 명의인 주소가 수차례에 걸쳐 이전된 경우 중간에 변경 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은 없겠지만. 구태여 옛날 살던 집 주소를 기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은 그 첨부된 정보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등기 주소 증명 정보나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누구만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까? 등기 관리자만 제공하는 거죠. 맞습니까?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등기 관리자니까 주소 증명 정보나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등기 관리자만 제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큼은 누구도 주소증명정보는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등기 의무자도. 기억나실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는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하고 등기 관리자는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국가기관이 개입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자는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부자도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소증명정보는 보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될 텐데 이때 등기 의무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의 주소와 등기 의무자로 전환됐을 때의 주소가 다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다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각하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소 증명 정보가 첨부가 되기 때문에 등기관은 각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시나 보네. 시간을 좀 아끼려고 했는 건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존 갑,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 관리자는 주소와 주민등록이 같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만이 첨부하는 겁니까? 등기 관리자만 첨부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도 뭘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주소 증명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이 나실까요? 그렇죠. 잘못했네. A로 하죠. A. 여기 A로 하고 여기 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3, 그 다음에 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소 증명정보 첨부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기록할 겁니다. 이때 등기 의무자는 뭐도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정보를 첨부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갑이 요 부동산을 A로부터 취득할 때는 주소지가 어디였냐면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소지가 서울이었는데 이렇게 등기 신청할 때는 주소지가 경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요 갑은 주소지가 어디가 됩니까? 경기도죠. 맞습니까? 그런데 등기부에는 어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서울로 기록이 되어 있죠. 갑이 주소지가 서울로 기록되죠. 그러면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원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는 뭘 첨부합니까?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죠.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요 이사간 곳이 다 기록되죠. 갑이 어디서 어디로 이사 왔습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신고한 거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구태여 이때는 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거기 윗문제가 바로 그건데요. 18번을 먼저 보죠. 18번. 등기 신청 시 제출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하여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경우는 이때 각하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각하할 필요 없이 무슨 등기관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3번 이때가 되겠죠. 2의 1번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그리고 주소지가 여기에는 서울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는 뭐로 고친다고요? 경기도로. 그러면 이제 여기 경기도로 바뀌었죠. 그럼 각하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는 겁니다.
직권으로 등기한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요게 예전에 강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학집할 때. 그러면 다시 지문을 보시면 등기 신청 시 제출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하여 등기명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날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데 이제 각하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무슨 등기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9번을 다시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은 그 첨부된 정보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주소 증명 정보가 첨부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같은 등기예요? 다른 등기예요? 다른 등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3번 행정구역 등으로 등기 변경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 있는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죠? 네.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거라고 했죠.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령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뀐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죠. 이때 행정구역 명칭이나 행정구역이 기록되는 등기는 뭐가 있을까요?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사항. 여기에 소재지로 행정구역이 기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사항. 여기 주소지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이 변경이 될 때는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건데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 부동산 표시사항의 소재지, 등기명인 표시사항의 주소가 바뀐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뀐 것으로 간주가 되고 나중에 소유자나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나중에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변경 등기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소유자니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등기명인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할 수 있다. 맞겠죠? 물론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인의 신청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4번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인 표시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고 변경 등기 신청을 생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멸실 등기는 뭐죠?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죠. 그러면 구태여 멸실 등기 할 텐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고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